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가 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아마 제가 가장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지난 2년 동안은 그렇게 느껴왔으니까요. 박민준과의 결혼은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온 축복이었습니다. 민준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완벽한 배우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 성실함, 다정함,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우리 작은 신혼집이라는 궁전의 여왕처럼 아껴주었죠. 우리의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이렇다 할 부부싸움도, 우리를 짓누르는 경제적인 문제도, 외부의 방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맑은 강물처럼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종종 늦게 퇴근했지만 저에 대한 애정 표현을 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는 최근 들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만 느껴졌던 그의 일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밤 예외 없이 민주는 잠자리에 들기 전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제가 침대에서 독서등을 켜고 책을 읽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민주는 작은 쟁반을 들고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늘 따뜻한 대추차 한 잔과 작은 알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마시고 자. 그의 부드러운 중저음 목소리는 언제나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다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고는 찻잔과 알약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유럽에서 직수입한 피부 영양제랑 숙면 비타민이야. 꽤 비싼 거라고. 그는 눈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귀엽게 휘어지는 눈꼬리는 제게 항상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야. 우리 서연이 항상 건강하고 피부도 더 좋아지고 잠도 푹 자라고. 내가 거실에서 야근할 때 잠 설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였어. 처음에는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남편이 아내의 건강과 미용까지 챙겨준다는 사실을요.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가 따라준 대추차를 남김없이 마시고 그가 건네준 알약을 삼켰습니다. 알약은 약간 쓴맛이 났지만 그가 정성껏 데워준 대추차에 은은한 단맛에 금세 묻혔습니다. 민주는 제가 약을 확실히 삼키는 것을 뚫어지게 지켜본 후에야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착하다. 이제 푹 자. 난 노트북으로 마무리할 게 좀 있어서 조금 있다 들어올게. 그는 주 조명을 끄고 은은한 수면등을 켠 채 방을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비타민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약을 먹고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제로 눈을 감기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나른해졌습니다. 저는 마치 10km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조차 없는 칠흑 같은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이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개운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는 가벼운 두통과 함께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뇌를 감싸고 있는 듯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을 완전히 차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는 몇 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공주님, 잘 잤어? 휘청거리며 부엌으로 향하는 저를 민준이 상쾌한 목소리로 맞았습니다. 부엌의 풍경은 제 상태와는 언제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민준은 이미 출근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의 은은한 스킨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매우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분명 어젯밤에도
회사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준비한 토스트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자기? 아직 졸려? 그는 빵에 잼을 바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남아있는 두통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응, 오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분명 잠은 오래 잔 것 같은데 일어나면 누가 머리를 때린 것처럼 무거워. 민주는 작게 웃으며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그게 바로 약효가 좋다는 증거야. 서연아. 그걸 딥슬립이라고 하잖아. 몸이 최대한의 디톡스를 하는 중이라 그래. 잠을 정말 깊게 자니까 일어날 때 조금 무거운 거지. 곧 익숙해지면 몸이 훨씬 가뿐해질 거야. 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민준의 말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박식했으며 제 어떤 질문에도 항상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제 남편이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의 틈새로 의심이라는 잡초가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벽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멍한 기분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협탁 위에 생수병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비타민 효과가 이럴 수가 있나?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을 되짚어보려 애썼습니다. 다른 날과 똑같았습니다. 민준이 대추차와 알약을 가져왔고 저는 그걸 마셨습니다. 그리고 암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언제 옆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어젯밤 내 옆에서 잠을 잤을까? 물론 잤을 겁니다. 옆자리 베개가 살짝 눌려 있는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민준이 주는 약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약통을 찾기 위해 약서랍, 부엌 찬장, 심지어 그가 퇴근하기 전 그의 서재 가방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민주는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 회사의 재고를 보관하며 매일 저녁 제게 줄 것만 챙겨온다고 말했습니다. 꽤 합리적인 이유였지만 일반적인 비타민치고는 이상한 방식이었습니다. 왜 포장까지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 마음속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했을 때 그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족발을 사왔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며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낮 동안 피어올랐던 모든 의심이 그의 미소를 보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저녁 식사 중에 그가 칭찬했습니다. 영양제가 잘 맞나 봐. 꾸준히 먹어야겠어. 응, 오빠. 근데 아직 일어날 때 머리가 좀 아파. 제가 살짝 투덜거렸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적응 과정이야. 자기, 나 믿지? 난 항상 자기한테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날 위해서 항상 예쁘고 건강하게 있어줄 거지? 그 질문이 어딘가 교묘하게 들렸지만 저는 나쁜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물론이지, 오빠. 그날 밤도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밤 10시, 민준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대추차와 그 알약. 마셔. 자기야. 저는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하얀 알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알약을 입에 넣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두었습니다. 착하다. 민준이 속삭이며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5분 뒤 제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의식은 강제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저는 민준이 협탁 위 찻잔을 치우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그의 콧노래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야근을 앞둔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저는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도 소리도 없는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왔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끈거리는 머리, 멍한 몸, 그리고 이미 완벽하게 상쾌한 모습으로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 민준. 잘 잤어, 내 사랑? 저는 따가운 눈을 비비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너무 깊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럼 됐네. 그가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을 때 눈 밑에 희미한 다크서클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부 영양제라면서 왜 내 얼굴은 갈수록 생기를 잃고 창백해지는 걸까? 그리고 왜 이 불길한 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걸까? 마치 제 무의식이 위험을 알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면제는 제 입을 단단히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야만 한다. 내가 정말 잠만 자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이 궁금증이 제 완벽했던 결혼 생활의 평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은 마치 이 연극의 막을 걷어낼 기회를 제게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꽤 세차게 내렸고 지붕 위로 끊임없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쌀쌀한 날씨 탓에 평소보다 일찍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민준이 밤 10시에 그 의식을 치르기 10분 전. 그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찬 물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목이 말라 협탁 위에 항상 놓아두는 제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잠옷 차림으로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따뜻한 대추차와 알약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자야 잠이 더 잘 오지.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쟁반을 자신의 침대 쪽 협탁에 내려놓고는 침대를 빙 돌아 제게로 왔습니다. 자, 자기야, 이거 먼저 마셔. 그가 찻잔과 알약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알약은 왼손에, 찻잔은 오른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막 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요란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원래 큰 소리에 잘 놀라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란 나머지 손이 떨렸고 찻잔이 기울었습니다. 찻잔에 담겨있던 내용물 대부분이 제 다리를 덮고 있던 두꺼운 이불 위로 쏟아졌고 일부는 잠옷을 적셨습니다. 왼손에 있던 알약마저 떨어져 나가 침대 아래 푹신한 카펫 위로 굴러가 버렸습니다. 어머, 자기야. 조심해야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떨어진 알약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미안, 오빠.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랐어. 저는 적고 끈적해진 이불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빠르고 초조한 손길로 카펫을 더듬었습니다. 알약 어디 갔지? 어디로 떨어졌어? 저는 그의 과민 반응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그냥 비타민이잖아. 이따 찾으면 되고 못 찾으면 새 것 먹으면 되지. 나 좀 도와줘. 이불이랑 옷 다 젖었어. 민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려는 얼굴이었지만 턱이 굳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안. 그냥 밟아서 부서질까봐. 비싼 건데 아깝잖아. 그는 서둘러 화장대 위에서 티슈를 집어 들었습니다. 자기는 옷부터 갈아입어. 이건 내가 치울게. 침대 시트도 갈아야겠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왔을 때 민주는 이미 새 시트로 교체한 후였습니다. 그는 내용물이 4분의 1쯤 남은 찻잔을 제게 건넸습니다. 차가 조금 남았네. 알약은 아까 침대 밑에서 찾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서 변기에 버렸어. 가방에 있던 여분도 다 떨어졌네. 회사에서 새로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오늘은 그냥 남은 차만 마시고 자. 하루 정도 비타민 거른다고 큰일 나진 않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오빠. 비 때문에 안 그래도 졸렸어. 저는 얼마 남지 않은 미지근한 차를 마셨습니다. 민주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제가 차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잘 자, 서연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마에 입맞춤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등을 돌렸습니다. 제 몸에 들어간 약의 양이 아주 적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쏟아지기 전 차에 녹아든 성분이 미미했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 알약 자체가 핵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느낀 졸음은 평소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지만 죽은 듯이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잦아들기 시작하는 빗소리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둥, 많은 둥,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팔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닌 살을 내는 듯한 밤 공기였습니다. 마치 침실 안으로 바깥바람이 직접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약 기운이 여전히 남아 눈을 뜨기 힘들게 했지만 뇌는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써서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잠시 흐릿했다가 이내 방 안의 어둠에 익숙해졌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제 옆 베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 쪽의 이불은 가지런히 젖혀져 있었습니다. 오빠, 목이 말라 갈라진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협탁을 흘깃 보았습니다. 디지털 시계가 붉은 숫자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새벽 2시였습니다. 민주는 어디에 있는 걸까? 화장실에 갔나? 아니면 늘 말하던 대로 거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걸까? 저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몸이 아직 조금 나른했지만 평소 아침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바닥에 발을 내디뎌 실내화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살짝 열려있는 침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쩐지 춥더라니. 방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고 거실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노트북 불빛도 보고서를 타이핑하는 민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용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어있고 어두웠습니다.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뒷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문고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준이 나갔다면 이 문이나 차고 문을 이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이 안에서 잠겨 있다는 것은 그가 집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 저는 다시 거실과 연결된 차고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연결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벽에 스위치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을 때 제 눈은 주차된 차에 고정되었습니다. 세단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편의점에 갈 때 주로 이용하는 스쿠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스쿠터의 위치를 자세히 보니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보통 민준은 스쿠터를 세단과 나란히
벽 쪽을 향해 사이드 스탠드로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스쿠터의 위치는 바깥쪽으로 살짝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막 급하게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것은 차고 타일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젖은 바퀴 자국이었습니다. 그 자국은 차고 문에서부터 스쿠터가 주차된 위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고 문 근처에 있는 신발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의 구두는 그 자리에 깨끗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의 실내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신발장 맨 아래 칸에 놓인 그의 낡은 검은색 운동화 한 켤레를 포착했습니다. 그가 거의 신지 않는 신발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그 신발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위치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숨을 텄게 한 것은 신발 밑창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조금은 끈적한 젓갈색 흙, 그리고 고무 밑창 틈새에 끼어 있는 잡초 한 줄기. 젖은 흙이라니. 우리 집 차고는 전체가 타일로 되어 있고 앞마당은 전부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화분 속 흙 말고는 젓갈색 흙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분 속 흙은 검은색이지 붉은색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집을 나갔었습니다. 분명히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들어와서 문을 잠근 걸까? 아니면 비상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걸까? 하지만 왜 몰래 나가야만 했을까? 그리고 저 젓갈색 흙은 어디서 묻어온 것일까? 그때 안방 욕실 쪽에서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재빨리 차고 불을 끄고 까치발로 침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목까지 이불을 끌어당기고 잠든 척 눈을 꼭 감았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그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깨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의 움직임이 잠든 사람처럼 평온해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 매트리스가 꺼졌습니다. 민준이 침대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오랫동안 밤바람을 맞은 사람처럼 차가운 기운이 풍겼습니다. 그는 이불을 끌어당겨 눕고는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침이 올 때까지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설쳐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두통도 멍한 기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침대에 앉았을 때 민주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자기야. 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웬일로 일찍 일어났네. 저는 그의 등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머리를 빗던 민준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는 다시 머리를 빗기 시작했고 이내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긴, 여기 있었지. 자기 옆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아니, 내가 이 시에 깼을 때 오빠 침대에 없었어.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주는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때. 나 목이 너무 말라서 부엌에 물 마시러 갔었어. 그러다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에 오래 있었네. 왜? 잠깐 없으니까 보고 싶었어. 그가 장난스럽게 제 턱을 톡 쳤습니다. 물 마시러? 저는 그의 거짓말의 허점을 찾으려 되물었습니다. 응, 그냥 물만 마시러. 설마 내가 새벽 2시에 밖에 나갔겠어. 순찰이라도 돌게? 그가 킬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부엌과 화장실을 확인했을 때 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젓갈색 흙이 묻은 운동화, 깨끗한 화강암 바닥의 부엌에서 젓갈색 흙을 묻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 맞다, 오빠.
저는 다시 미끼를 던졌습니다. 신발장 아래에 있는 오빠 검은 운동화. 그거 좀 더러워진 것 같던데? 어제 봤을 땐 깨끗했거든. 이번에는 그의 표정 변화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살짝 커졌고 미소는 순식간에 옅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 먼지가 묻었나? 아니면 어제 오후에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잠깐 신었는데 옆집 화단 흙이라도 밟았나 보지. 나중에 닦으면 돼. 자기는 아침부터 형사놀이야? 그는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농담으로 포장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방어적인 태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 먼저 출근할게. 아침 회의 늦겠다. 아침 꼭 챙겨 먹어. 그는 평소보다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그의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완벽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충실했던 내 남편이 내 눈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 집을 나가 젓갈색 흙이 있는 어딘가에 갔다가 몰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매일 밤 제게 고용량의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두려움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민주는 대체 누구일까? 내가 의식을 잃은 동안 그는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저는 닫힌 방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락한 궁전이 아니라 미스터리로 가득 찬 황금 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밤 나만의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날은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제 불안감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 출근한 민준이 떠난 후 저는 평소에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유롭게 청소기를 돌리지도 콧노래를 부르며 화초에 물을 주지도 TV로 요리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온통 어젯밤의 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를 가리키던 디지털 시계, 텅 비어있던 옆자리, 그리고 운동화 밑창의 젓갈색 흙 자국이 마치 고장난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거실에 앉아 잠긴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의심은 더 이상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무서운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동안 완벽한 보호자이자 가장이라고 믿었던 남자. 민주는 다정한 미소와 수면제라는 포장지 뒤에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인터넷으로 그 작고 하얀 알약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시각적 기억에 의지해 검색창에 알약의 특징을 입력했습니다. 작고 둥근 흰색 알약, 각인 없음, 고용량 수면제, 부작용 기상 후 두통 어지러움, 수천 개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신경안정제부터 의사의 특별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강력한 약물까지 부작용을 읽어 내려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 정신착란, 심지어 의존성까지. 그렇다면 민주는 그동안 단지 밤에 외출하기 위해 내게 이런 화학물질을 먹여온 것이란 말인가.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지금 그를 추궁한다면 그는 분명 부인할 것입니다. 민주는 말솜씨가 너무나도 능수능란했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저를 망상이나 편집증 환자로 몰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현장을 덮쳐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퇴근하기까지의 시간은 초 단위로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그의 차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평소처럼 행복한 아내의 가면을 쓴 채 현관으로
그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다녀왔어, 자기야. 그가 안으로 들어서며 쾌활하게 인사했습니다. 늘 그랬듯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향수 냄새에 차량의 매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흙냄새도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깔끔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오빠. 피곤하죠? 저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 월말이라 보고서가 많아서 그래. 그가 넥타이를 풀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뭐 해놨어? 배고파 죽겠다. 저녁 식사 시간은 제가 했던 연기 중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 이야기, 까다로운 상사 이야기, 그리고 다음 달 우리 휴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웃고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미소 뒤편으로 저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습니다. 그가 불안해 보이나? 아니요, 그는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평온함이 저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쓴 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그의 능숙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시계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9시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옮겨갔습니다. 민주는 잠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비타민 의식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따뜻한 차 좀 타올게. 부엌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제 계획은 단순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알약을 삼키는 척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민준이 제가 약을 완전히 삼킬 때까지 항상 지켜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그 신성한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찻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제 눈에 치명적인 독약처럼 보이는 작고 하얀 알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쁜 아내의 미모 비결. 그가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찻잔과 알약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며 손가락으로 알약을 집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찾아보려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가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셔, 자기. 내일 또 상쾌하게 일어나야지. 그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삼키는 대신 재빠른 혀놀림으로 혀 밑에 숨겼습니다. 끔찍하게 쓴맛이 났습니다. 약의 씁쓸한 맛이 입안 전체에 퍼져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며 마치 고체를 삼키는 것처럼 모글대를 움직였습니다. 아, 차 맛있다. 저는 반쯤 비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입술에 묻은 차를 핥기 위해 혀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입안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알약은 혀뿌리 아래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민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착하다. 자, 이제 코 자자. 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올게. 그는 빈 찻잔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의 등이 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베개 뒤에 미리 준비해둔 티슈에 녹기 시작한 알약을 뱉었습니다. 혀에 남은 쓴맛이 끔찍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물병에 있던 물을 마셔 그 맛을 없애고 젖은 알약이 든 티슈 뭉치를 베개잇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눕히고 가슴까지 이불을 끌어당긴 후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용량 수면제의 효과에 빠진 사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얼굴 근육에 긴장을 풀고 무겁고 규칙적인 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 조명이 꺼지고 은은한 수면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민준에게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서연아. 그가 거의 속삭이듯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을 느리고 깊게 내쉬었습니다. 들숨, 날숨. 민준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자기, 벌써, 자. 흔들림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뼈 없는 인형처럼 그의 흔들림에 따라 머리가 힘없이 흔들리게 두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와, 오늘 밤은 약효가 엄청 빠르네. 그의 중얼거림,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만들어낸 부드러움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그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제 오른팔을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놓아버렸습니다. 제 팔은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아팠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오케이. 안전. 그가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옷장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옷장이 아니라 낡은 물건들이 들어있어 거의 열지 않는 구석의 붙박이장이었습니다.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 바지 지퍼를 올리는 소리, 옷감이 스치는 소리. 민준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게 뜬 눈꺼풀 사이로 어둠 속에서 훔쳐보려 애썼습니다. 민준의 실루엣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잠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색의 후드티와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자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잠자리에 들려는 남편이라기보다는 도둑에 가까웠습니다. 민준은 거울 앞으로 걸어가 잠시 자신의 모습을 살피더니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제가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확신이 서자 그는 화장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가 거기에 숨겨둔 비상 열쇠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숙련된 소리 없는 걸음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딸깍.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지며 졸음과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입안에 아직 남아있는 약의 쓴맛은 이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2년간 내 옆에서 잠들었던 내 남편은 방금 소름 끼치는 낯선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그의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민준의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멀어지자마자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협탁 위 디지털 시계는 새벽 12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패턴은 너무나도 정교했습니다. 마치 민준에게 기록되지 않은 야간 근무 일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욕실로 달려가 아직도 쓴맛이 나는 입안을 헹궜습니다. 메스꺼움이 잠시 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잠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조거 팬츠, 짙은 회색 긴팔 티셔츠, 그리고 남색 후드 집업.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밑창이 부드러운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긴 머리는 하나로 묶고 후드 모자를 뒤집어 썼습니다. 차키와 휴대폰이 든 작은 지갑을 챙겼습니다. 주머니에 열쇠를 넣는 손이 떨렸지만 정신은 매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옆마당이 보이는 침실 창문, 커튼 뒤에서 밖을 엿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스쿠터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웃이나 그의 생각으로는 저를 깨울 수 있는 엔진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스쿠터를 끌고 단지 입구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주에 왜 그렇게 열심히 대문에 기름칠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이르러서야 그는 스쿠터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용한 순정, 머플러 소리가 주택가의 고요함을 깨며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지상주차장과 바로 연결된 옆문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후에 귀찮아서 차를 지하에 넣지 않은 덕분에 제 차는 지상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움직임을 용이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서 멀어지기 위해 약간 내리막길인 단지 앞 도로를 이용해 차가 천천히 뒤로 미끄러지게 두었습니다. 충분히 멀어진 후에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조등을 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차폭등만 켰습니다. 저는 단지 주도로의 코너에서 사라진 스쿠터 소리가 난 방향으로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새벽의 도시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고요하고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주황색 수은등이 텅 빈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점들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보도블록 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다행히 길이 한산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도 멀리서 민준의 스쿠터, 후미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백미러를 본다 해도 멀리서 천천히 달리는 차 한 대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제 예상과 달리 도심이나 유흥가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도시 외곽, 낙후되고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멀리 갈수록 현대적인 도시 풍경은 낡은 건물, 문 닫은 공장 창고, 그리고 키 큰 잡초가 무성한 공터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민준이 어두운 교차로에서 방향을 틀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당신? 저는 핸들을 꽉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핸들을 눌렀습니다. 거의 30분을 달렸을까. 민준이 스쿠터 속도를 줄였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낡은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토지 분쟁과 시행사의 부도설로 공사가 중단된 고급 전원주택 단지 은송 빌리지였습니다. 이곳은 흉흉한 소문이 돌아 젊은이들이 담력 시험 장소로 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도로는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는 벗겨지고 돌과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잡초가 사방에 무성하게 자라 도로의 일부를 덮고 있었습니다. 골조만 앙상하게 남은 큰 집들이 지붕도 창문도 없이 이끼가 끼기 시작한 콘크리트 벽만 남긴 채 거대한 해골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백미러에 제 차 불빛이 비칠까 두려워 전조등을 완전히 껐습니다. 다행히 보름달이 밝아 앞서가는 민준의 스쿠터 실루엣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장 구석, 도시 자연림과 맞닿은 가장 외진 구역의 한 블록으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차를 몰고 가까이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갈길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빽빽한 덤불로 가려진 반쯤 지어진 건물 벽 뒤에 차를 세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진동 모드로 바꾸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의 밤 공기는 훨씬 더 차갑고 습했습니다. 귀뚜라미와 야행성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합창처럼 울려 퍼져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재킷을 여미고 민준의 뒤를 쫓아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멀리서 민준이 높은 담장이 있는 낡은 집 앞에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집은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집은 온전했고 지붕도 멀쩡했으며 벽은 위장하려는 듯 칙칙한 색으로 다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은 무성한 큰 나무에 가려져 있었지만 잡초 없이 깨끗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불이 꺼져 있고 텅 빈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큰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이 스쿠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대문을 두드리거나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열쇠 하나를 꺼내더니 녹슨 철제 대문을 감고 있던
커다란 자물쇠를 익숙하게 열었습니다. 그에게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민주는 스쿠터를 마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안에서 다시 대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길에서 보이지 않는 옆쪽 테라스에 스쿠터를 주차했습니다. 민준이 집 안으로 사라진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길을 건넜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치 발목에 돌덩이가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도망치라고, 집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잊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궁금증과 배신감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담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담은 높았지만 담쟁이 덩굴로 덮인 약간 무너진 벽틈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산악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높이의 담을 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두려움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요. 저는 힘겹게 담을 기어올라 안쪽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잘 관리된 잔디 덕분에 착지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흉가처럼 보이는 집에 잘 가꿔진 잔디라니 기이했습니다. 저는 집벽에 바싹 붙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처진 창문 쪽으로 벽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커튼 아랫부분에 완전히 닫히지 않은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바깥의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광경에 제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제 삶의 모든 흐름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은 환하고 호화로웠습니다. 값비싼 가죽 소파, 페르시안 카펫, 거대한 평면 TV, 그리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까지. 그곳은 빈집이 아니라 숨겨진 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너뜨린 것은 그 호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막 재킷과 모자를 벗은 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활짝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유로운 웃음. 한때는 오직 제게만 속한다고 믿었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긴 머리의 아름다운 여자가 부엌 쪽에서 달려나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번쩍 들어 올리며 웃음 속에서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키스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 민준이 5년 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던 그의 옛 약혼 앨범에서 보았던 그 얼굴. 그녀의 이름은 최혜진.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제 뇌가 그 충격을 처리하기도 전에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로봇 장난감을 들고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오셨다. 아이가 밝게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혜진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있었어?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아까 그 바보 같은 여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느라. 그 바보 같은 여자.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기 위해 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 바보 같은 여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남편, 제 영웅은 제 삶이라는 지옥 위에 천국을 건설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가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조작과 약물, 그리고 아마도 제 돈으로 세운 가족을.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이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바삭.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민준이 갑자기 제가 엿보던 창문 쪽으로
날카롭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민준의 날카로운 외침이 낡은 집을 둘러싼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제 귓가에 사랑을 속삭이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체를 숨기고 그 냄새가 새어나갈까 두려워하는 남자의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det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식으며 온몸의 손가락 끝까지 차가운 감각이 퍼졌습니다. 길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순수한 아드레날린에 이끌린 반사적인 움직임으로 저는 땅바닥에 몸을 던졌고 옆벽 근처에 무성하게 자란 관목 덤불 뒤로 재빨리 기어가 몸을 굴렸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이 조거 팬츠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부엽토와 썩은 잎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두 손으로 입과 코를 단단히 막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이 짙은 밤의 어둠이 격렬하게 떨리는 제 몸을 숨겨주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안에서 창문 잠금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그리고 기름칠이 되지 않은 낡은 창틀이 긁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왜 그래, 오빠? 그 여자의 목소리,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교 섞인, 약간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아직 함께였을 때 낡은 비디오에서 자주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쉿, 밖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났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희고 푸른 빗줄기가 잔디 위를 춤추듯 오가며 큰 나무 기둥을 훑고 제가 숨어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경찰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민준이 이렇게 외진 곳에서 저를 발견한다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과할까? 아니면 끔찍하고 무서운 상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외지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겁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위쪽의 나뭇잎들을 훑었습니다. 빛이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들어와 땅에 엎드린 제 얼굴 위로 추상적인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눈을 더욱 질끈 감았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눈꼬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야옹, 갑자기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서 뛰어내려 큰 화분 근처에 착지하더니 덤불을 헤치며 집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양이의 발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창문 쪽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오빠. 그냥 길고양이잖아.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혜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누가 이 흉가에 오겠어? 귀신이라도 오나? 민주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이거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야. 커튼이 다시 쳐졌지만 다행히 민주는 완벽하게 닫지 않았습니다. 두 손가락 너비의 수직 틈이 남아 방 안의 노란 불빛이 다시 어두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심장 박동이 치명적이지 않은 리듬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5분간 기다렸다가 용기를 내어 움직였습니다. 몸은 뻣뻣하고 차가웠지만 가슴 속의 불길, 분노의 불길이 저를 완전히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봐야만 했습니다. 내 남편이 파놓은 이 거짓의 구렁텅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그 창문 틈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마른 나뭇가지를 밟지 않도록 발걸음 하나하나에 훨씬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안의 광경이 다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이제 아주 푹신해 보이는 짙은 갈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무릎에 앉아 민준의 목에 팔을 감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모양입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5년 전 인도네시아 동부 해역에서 선박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민준의 전 약혼녀 혜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우리 연애 초기에 그 이야기를 하며 흐느껴 울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는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은 지금 내 남편의 무릎 위에서 레드 와인을 마시며 명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때? 집안의 그 젖소는 여전히 바보같이 굴어. 혜진이 민준의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 호칭을 듣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젖소라니. 민준은 비웃음이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속여먹기 더 쉬워졌어. 어젯밤에 차를 쏟아서 약이 안 들어갔을까봐 잠깐 긴장했는데 다행히 멍청해서 그냥 비타민인 줄 알더라. 오늘 밤엔 정량대로 먹였으니 지금쯤 집에서 시체처럼 자고 있을 거야. 잘 됐네. 혜진이 대꾸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 달 내 신용카드 값이 엄청나게 나왔거든. 지호도 200만 원짜리 로봇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고 국제 유치원에서도 발전기금 내라고 하더라. 걱정 마, 자기. 민준이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난주에 서연이가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으로 남은 정기예금을 깼어. 내가 새로 낼 프랜차이즈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했거든. 물론 유령 회사지. 돈은 이미 당신 명의 차명 계좌로 옮겨놨어. 당신 카드값이며 지호 장난감 값 다 내고 다음 달 우리 발리 여행 경비까지 충분할 거야. 저는 다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번에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참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업 실패 이야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내게 제안했던 부동산 투자 이야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내 저축,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땀으로 남겨주신 유산이 죽은 척하는 이 여자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전부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다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쩐지 가구가 호화롭더라니. 저 크리스탈 샹들리에, 저 가죽 소파, 저 거대한 TV, 모두 내 돈, 나와 내 부모님의 피땀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숨겨진 성 안에서 왕과 여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나는 집에서 민준이 우리 사업의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해라고 말할 때마다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말한 미래가 우리 둘의 미래가 아닌 그들의 미래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바꼭질해야 해, 오빠. 혜진이 투덜거렸습니다. 낮에는 이 낡은 집에 숨어 지내는 거 지쳤어. 나도 당신이랑 지호랑 남들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쇼핑하고 싶단 말이야. 민준이 혜진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조금만 참아. 자기, 올해 목표는 서연이 명의로 된 땅이랑 상가 전부 내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야. 지금 위임장, 서류 작업 천천히 진행 중이야. 걘날 완전히 믿으니까 무슨 서류든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잖아. 모든 재산이 넘어오면 바로 이혼하거나.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스듬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니면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시켜서 진짜 아프게 만드는 거지. 그럼 정신 이상자로 판단돼서 법정 남편인 내가 모든 재산권을 갖게 될 거야. 민준이 속삭이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격렬하게 떨리는 몸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격살인 계획이었고 계획된 강도 행위였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였습니다. 혜진이 그 계획을 듣고 기쁘게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야, 오빠. 내가 아빠 빚쟁이들한테서 도망치려고 죽은 척한 보람이 있네. 그리고 당신의 그 멍청한 아내 덕분에 우리가 새 출발할 자금도 마련하고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혜진은 거액의 빚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고 민주는 그녀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오직 내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나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속의 고통이 서서히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고통은 응축되고 단단해져 날카로운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밤의 차가움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명치를 태우는 분노의 열기만이 존재했습니다. 멀리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이 이제는 역겹게 보였습니다. 울어서는 안 된다. 눈물은 내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눈물은 그들의 사악한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한다. 그들이 내 믿음을 산산조각 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해야 한다. 어둡고 으스스한 낡은 집마당 한가운데서 순진하고 순종적이었던 김서연은 죽었습니다. 오늘 밤에 잔인한 진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한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을 촉구하는 아드레날린의 급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재킷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켜지며 새벽 2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배터리는 80% 남아 있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시체를 기록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엿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제 휴대폰 카메라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꽤 좋은 품질을 보였고 소파에 앉은 그들의 거리는 창문과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려 렌즈를 커튼 틈과 나란히 맞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민준이 혜진의 잔에 와인을 다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 명의 이전 서류는 언제 서명받을 거야? 혜진이 물었습니다. 낡은 유리창은 방음이 되지 않았고 위쪽에 작은 환기창이 열려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내일 밤 민준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업 허가 연장 서류라고 할 거야. 비타민 먹고 반쯤 졸릴 때쯤 내밀면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서명하겠지. 잊지 마. 오빠,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도 서연이 명의잖아. 그것도 확보해야지. 혜진이 재촉했습니다. 알았어. 잔소리쟁이. 다 목록에 있어. 아파트, 상가, 예금. 그리고 서연이가 금고에 보관해둔 걔네 엄마 유품보서까지. 금고 열쇠는 지난주에 걔 동창회 갔을 때 복사해뒀어. 저는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모든 비웃음, 모든 추악한 계획을 담았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휴대폰 오류로 파일이 날아갈까봐 잠시 녹화를 중단하고 첫 번째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간통 증거로 쓸 더 내밀한 상호작용을 녹화했습니다. 혜진이 민준에게 키스하는 모습, 민준이 그녀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모습, 아까 그 아이가 잠시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민준이 그를 지어 아빠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도 녹화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우리 결혼 기간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반박할 수 없는 DNA 검사의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녹화 시간은 거의 10분에 가까워졌습니다. 어색한 높이에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느라 손이 저리고 경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민준이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은 오래 못 있겠어, 자기야. 민준이 값비싼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했던 그 시계도 분명 내 돈으로 산 것이었을 겁니다. 새벽 전에 집에 돌아가야 해. 어제처럼 서연이가 일찍 깰까봐 무서워. 야, 벌써 가게? 혜진이 투덜거렸습니다. 내일 또 올게. 지금은 모범적인 남편 코스프레하러 돌아가야지. 민준이 검은 재킷과 모자를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민준이 집에 가려 한다. 저는 즉시 동영상 녹화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뒤 창문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나오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심장이 시간과 경주를 벌였습니다. 저는 아까 담을 넘었던 옆벽을 향해 소리 없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담은 높고 미끄러웠으며 안쪽에는 마땅한 발 디딤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점프하여 담 위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히 가요, 아빠. 지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민준의 발소리가 앞마당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래 팁수를 꽉 깨물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담 위로 몸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담 바깥쪽으로 몸을 던져 잡초가 무성한 땅 위로 다소 거칠게 착지했습니다. 발목에 통증이 전해졌지만 무시했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길을 건너 버려진 건물 덤불 뒤에 멀리 주차해둔 제 차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 아래로 몸을 숙여 숨었습니다. 멀리서 민준의 스쿠터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가까워졌고 제가 숨어있는 곳 앞길을 지나 큰 길을 향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분을 꼬박 기다린 후에야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역겨움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어리석음을 통곡했고 사기꾼을 섬기며 낭비한 제 인연의 세월을 통곡했습니다. 죽음을 위장한 불륜녀에게 유산을 빼앗긴 제 부모님을 생각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만, 서연아, 그만해. 저는 백미러를 보며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눈물 닦아.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어. 저는 민준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새끼를 이용해 차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새벽 3시 45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차를 주차장에 넣고 시동을 끈 뒤 원래 있던 위치와 똑같이 주차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잠그고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흙과 땀 냄새가 나는 검은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세탁기에 다른 빨래와 함께 넣었습니다.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고 손톱 밑에 낀 흙을 닦아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한 후 다시 잠옷을 입었습니다. 아까 신었던 운동화를 확인했습니다. 밑창에 약간의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뒤쪽 세면대에서 낡은 칫솔로 그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티슈로 물기를 제거한 뒤 신발장 가장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사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그의 베개에서 나는 민준의 향수 냄새가 이제는 쓰레기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금고, 민준이 열쇠를 복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옷터미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는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화장대 서랍에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내용물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집문서,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보석함. 저는 재빨리 그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자동차 등록증, 통장, 그리고 순금 보석들. 저는 그 모든 것을 내일 회사에 가져갈 제 노트북 가방에 넣었습니다. 대신 A사 용지 뭉치와 빈 보석함을 넣어 언뜻 보기에 내용물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만약 민준이 엿본다 해도 말입니다. 금고를 다시 닫았습니다. 내일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행에 가서 개인 금고를 빌려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푼도 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4시 30분, 민준의 스쿠터 소리가 단지로 들어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시동을 끄고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없는 발걸음,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밤바람 냄새와 그가 다가왔을 때 희미하게 풍기는 여자의 향수 냄새, 혜진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잠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자고 있네.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제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가 뒤에서 제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피부가 닿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치 독사에게 안긴 기분이었습니다. 잘 자. 내 사랑.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두고 봐. 민준 씨.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승리감에 취해 있는 마지막 순간을 즐겨 곧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줄 테니. 그날 아침 해가 떴을 때 저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평소처럼 저를 깨우기 위해 어깨를 흔들었을 때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 자기야. 민준이 활짝 웃으며 죄 없는 상쾌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잘 잤어.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입술이 얇은 미소를 그렸습니다.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상대의 패를 이미 알고 있는 여자의 미소. 응, 아주 잘 잤어, 오빠.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잘 자서 아주 좋은 꿈까지 꿨어. 당신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꿈. 민주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웃었습니다. 별꿈을 다 꾸네. 자, 어서 아침 먹자. 배고프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먹어도, 오빠. 그가 방을 나간 후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될 테니. 저는 제 재산이 담긴 노트북 가방을 들고 일어나 복수의 날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 밤 이후 이틀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친 이틀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민준이 해온 연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연기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아침을 차려주었고 그가 출근할 때 미소로 배웅했으며 퇴근할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저는 그림자처럼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베테랑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불륜 현장을 담은 동영상, 혜진의 사망 위장 계획에 대한 대화 녹음, 그리고 혜진이 관리하는 것으로 밝혀진 해외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담긴 제 은행 거래 내역까지. 제 변호사인 하 변호사님은 증거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나 불륜 소송이 아닙니다. 서연 씨. 이건 중범죄입니다. 사기, 횡령, 그리고 국가 채무를 피하기 위한 사망 신분 위조까지. 저들은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비밀리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기 전담 특별수사팀은 혜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5년 전 실종 선고를 받기 전에 협동조합, 고객 자금 횡령 사건으로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바로 우리가 준비한 처형의 무대였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정시에 퇴근해요. 오빠가 좋아하는 와규 스테이크 해놨어. 집에서 촛불 켜고 저녁 먹자. 그 상가에 대해서 할 얘기도 있고 미끼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저녁 7시 정각에 퇴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마지막 재산을 넘겨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붉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포장지가 낡은 신문지인 것을 보니 단골 꽃집이 아닌 길거리에서 급하게 산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아내를 위해 그가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꽃을 받았습니다. 입가에 번지는 역겨운 미소를 감추기 위해 잠시 향기를 맡는 척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향기 좋다. 얼른 씻고 와요. 내가 음식 준비하고 있을게. 저녁 9시 우리 집 식탁은 근사하게 차려졌습니다. 아로마 향초가 타오르며 로맨틱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미디엄 레어로 구워진 와규 스테이크 2접시가 뜨거운 김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준비한 스파클링 주스가 열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식탁 끝에 앉아 가장 좋은 캐주얼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자신감에 차 보였습니다. 그는 명의 이전 서류가 들어있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옆 의자에 두고 힐끗거렸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다, 자기. 당신은 최고의 요리사야. 그가 고기를 씹으며 칭찬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오빠. 힘 좀 써야 할 테니 제가 주스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숭배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고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닫고 서류 가방을 집었습니다. 아, 맞다, 자기. 마침 분위기도 좋고 아까 당신도 상가 얘기하고 싶다고 했으니 말인데 내가 서류 가져왔어. 내 사업 허가에 긴급하게 담보가 필요하게 됐어. 오늘 밤 당신이 서명해주면 내일 아침에 바로 법무사 통해서 처리하고 다음 달에 우리 프랜차이즈 그랜드 오픈할 수 있어. 그는 붉은색 서류철을 꺼내 금장 만년필과 함께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모든 권리 포기. 요약하자면 시가 20억 원에 달하는 아버지의 유산인 상가를 그에게 무상으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돼? 제가 인지 위 빈칸을 가리키며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응, 거기. 빨리 해줘, 자기야. 그가 재촉했습니다. 그의 손은 기대를 이기지 못하고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쥐고 펜촉을 종이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민준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저는 손을 거두고 서류철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았습니다. 민준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왜 닫아? 저는 달콤하게 미소 짓고는 일어나 식당과 이어진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서명은 좀 이따 하고요, 오빠. 아직 9시밖에 안 됐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진지한 일 처리하기 전에 즐기는 오락이라고 생각해. 또 무슨 서프라이즈. 민주는 조바심을 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따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60인치 최신 스마트 TV에는 이미 HDMI 케이블로 제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옛날 파일 정리하다가 이 영상을 찾았어. 같이 보고 싶어서. 우리한테 정말 달콤한 추억일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영상이야. 민준이 긴장을 풀며 물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 팔을 벌렸습니다. 좋지. 당신 꽤 로맨틱하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대한 TV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우리 결혼식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휴가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두운 밤, 낡은 집 창문 틈으로 몰래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소리도 깨끗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 그 낡은 집의 호화로운 소파에 앉아 혜진을 무릎에 앉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얼굴에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조용한 우리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때? 집안의 그 젖소는 여전히 바보같이 굴어. 속여먹기 더 쉬워졌어. 멍청해서 그냥 비타민인 줄 알더라. 저는 민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귀신이라도 본 듯한 공포에 질린 눈으로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의 사악한 계획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목표는 서연이 재산 전부 내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혼하거나 아니면 진짜 아프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민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TV 쪽으로 달려들어 케이블을 뽑거나 전원을 끄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옆에 있던 유리 꽃병을 쳐서 바닥에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이것 꺼. 그가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TV 전원 코드를 뽑는데 성공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의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극에 달한 분노가 뒤섞여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차분히 앉아 스파클링 주스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천천히 흔들며 그 안에 황금빛 액체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민준을 응시했습니다. 영화 어땠어요, 오빠? 거기서 당신 연기 정말 자연스럽던데 이 집에서 충실한 남편 연기하던 것보다 훨씬 낫더라.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 민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검지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언제부터 날 감시한 거야. 당신이 내 뇌를 망가뜨릴 뻔한 고용량 수면제를 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의 시선에 맞섰습니다. 당신이 날 그저 저까지 짜서 죽일 수 있는 멍청한 젖소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머리가 변명을 찾기 위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조종적인 본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웃으려 했습니다. 부자연스럽고 미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아, 내 사랑, 일단 들어봐. 그거 조작된 영상이야. 딥페이크. 요즘 AI 시대잖아. 서연아, 얼굴은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런 근거 없는 영상 믿지 마. 누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거야.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딥페이크라고, 오빠? 당신,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내가 거기 있었어, 민준 씨. 이틀 전 밤, 그 창문 뒤에 내가 있었다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당신이 그 살아있는 시체랑 키스하는 거. 당신이 그 사생아를 아빠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 들었어. 당신이 날 모욕하는 거 들었다고. 사생아와 살아있는 시체라는 말을 듣자 민준의 얼굴이 흉포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가 이미 다 알았다면. 그래서 뭐,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난 널 사랑한 적 없어. 넌 그냥 우연히 유산이 많은 지루한 여자였을 뿐이야. 혜진이가 내 진정한 사랑이야.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나도 돈이 필요했고, 너는 돈이 있었지. 간단하잖아? 그 고백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역겨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민준이 위협적인 태도로 제게 다가오며 도전했습니다.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재산 서류 일부는 이미 내 손에 있어. 너한테는 그 영상 말고는 물증도 없잖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한 걸음 물러서며 벽시계를 흘깃보았습니다. 9시 15분. 오빠, 당신이 잊은 게 하나 있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뭐? 오늘 저녁 식사, 우리 둘만 하는 거라고는 말 안 했는데, 갑자기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에서 격렬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민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우렁찬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던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5명과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당당한 걸음으로 우리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로 제 변호사인 하 변호사님이 두꺼운 서류철을 든 채 침착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박민준 씨, 팀의 리더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체포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을 사기, 자산 횡령, 허가 없는 향정신성 약물 투여를 통한 가정폭력, 그리고 국가 지명수배자인 최혜진, 일명 최시스카의 도주를 돕고 은닉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아까 자신이 깨뜨린 꽃병 파편 옆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지만 뒷문과 창문은 옆으로 들어온 다른 경찰관들이 이미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경관님.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부부싸움이에요. 제 아내가 지금 그냥 화가 나서. 민주는 목소리를 심하게 떨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연아, 이분들한테 말해줘.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응. 경찰까지 부르면 이웃들 보기 창피하잖아. 저는 텅 빈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창피하다고, 오빠? 당신이 내 부모님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다른 여자랑 그 자식들 먹여 살린 후에 창피함을 노네. 당신이 내 재산 차지하려고 날 정신병자로 만들 계획을 세운 후에 창피함을 노네.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혜진이랑 헤어질게. 당신한테 돌아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제발 감옥만은 가게 하지 말아줘. 내가 내 남편이잖아, 서연아. 그 광경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이던 남자가 이제는 사탕을 훔치다 들킨 아이처럼 징징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위험도 없이 오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비겁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더러운 손이 닿지 않도록 다리를 뒤로 뺐습니다. 내 남편은 죽었어, 민준 씨.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낡은 집에서 당신을 본 순간 그는 죽었어. 당신은 그저 내 인생을 강탈하려던 낯선 사람일 뿐이야. 저는 경찰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경관님. 모든 증거는 제 변호사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서연 씨.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찰관들이 즉시 민준의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쇠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 아주 선명하고 만족스럽게 들렸습니다. 민준은 일으켜 세워지자 몸부림쳤습니다. 난 범죄자가 아니야. 서연아,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이 악독한 여자, 눈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입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행해, 경찰팀장이 명령했습니다. 민준이 문 밖으로 끌려 나갈 때 경찰관이 잠시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김서연 씨, 다른 팀이 방금 무전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최혜진은 그 낡은 집 현장에서 다른 증거물들과 함께 검거되었습니다. 저희가 신분 위조 증거를 보여주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아이는 부모가 모두 구속되었으므로 친척이 나타날 때까지
임시로 사회복지과에 인계될 예정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지호에게는 약간의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부모의 탐욕의 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님,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집 앞에서 잠시 울리더니 지난 2년간 제 삶을 갉아먹던 기생충을 씹고 멀어져 갔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서연 씨. 정말 강하시군요. 오늘 밤은 푹 쉬십시오. 나머지는 내일 경찰서에서 처리하죠. 제가 장담하건대 그는 아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겁니다. 여러 죄목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변호사님이 돌아간 후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다른 기분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누가 들어올까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갔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민준이 타준 따뜻한 차도 악몽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큰 침대 한가운데에 혼자 누워 팔다리를 마음껏 뻗었습니다. 민준의 코골이도 배신의 차가운 기운도 없이 오직 평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은 아름답게 밝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가 활짝 열어져 튄 커튼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뜰 테라스에 앉아 부드러운 김이 피어오르는 뜨거운 커피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한 로부스타 커피 향이 제 후각을 깨웠고 그동안 이 집을 가득 채웠던 거짓의 비린내를 씻어냈습니다. 참새들이 망고나무 위에서 지저귀었습니다. 아침바람이 더 이상 붓거나 창백하지 않은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머리가 가벼웠습니다. 아주 가벼웠습니다. 두통도 멍한 기분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혀끝에서 느껴지는 적당한 쓴맛과 단맛을 음미했습니다. 옆에 있는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민준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빈 의자를 보니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빈 공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온전히 제 것인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은 크고 이제는 조용하게 느껴지지만 적어도 이 집은 정직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이시의 비밀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문의 젓갈색 흙자국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꿀을 바른 독약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무슨 일이냐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민준의 가족들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설명하게 두든지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제 승리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커피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우주와 건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아침, 서연아. 저는 활짝 웃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지어본 가장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진짜 인생에 돌아온 걸 환영해. 그리고 그 따뜻한 햇살 아래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